긴급하게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 기초연금이 안 들어왔다, 혹은 신청했는데 탈락했다, 이런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문제는요, 대부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본인은 분명히 통장에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에서는 기준을 넘었다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수천 분의 사례를 직접 보면서 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힌 잔액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심사에서 계산되는 숫자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통장에 2천만 원대가 전부인데도 탈락하고, 어떤 분은 전날 돈을 다 빼놨는데도 탈락하고, 어떤 분은 자녀가 용돈 한번 보내준 뒤에 갑자기 연금이 끊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하시는 통장 함정 7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미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한 가지만 놓쳐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연금 때문에 마음 쓰신 적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73세 최영자님이신데 평생 새벽 시장에 나가 장사하시고 손이 굳을 정도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나이도 넘었겠다 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를 듣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통장에 이 돈밖에 없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통장에 돈이 많아서 탈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계산하는 방식이 본인이 생각한 기준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보다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언제 있었고, 어떤 형태의 자산이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거죠. 비슷한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혼자 사시며 연금을 잘 받고 계시던 분이 자녀가 명절에 큰돈을 보내준 뒤에 갑자기 끊기기도 하고, 전날 통장을 비워놨는데 평균 잔액 때문에 탈락하기도 합니다. 이분들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제도를 몰랐다는 것뿐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을 숨기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줄이려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준비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관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신청 하루 전 잔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신청 전날 통장을 비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김정호님은 전날 통장을 비워두셨지만 이전 몇 달간 잔액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이분은 신청 전날 통장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셨습니다. 신청 당일에는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었죠. 그런데 심사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개월간 평균 잔액의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조정으로는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신청 전에 미리 계획하고 시간을 두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통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돈을 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지출을 미리 하고 통장 잔액을 서서히 줄여가는 겁니다. 급하게 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루 이틀 전 조정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시점 잔액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 직전에 서둘러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은 신청 전에 통장 흐름을 점검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핵심은 돈을 썼느냐보다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는 건 그 돈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현금 인출 후 사용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뺐다고 해서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68세 이정수님은 자녀에게 현금으로 준 돈을 설명하지 못해 불리해졌습니다. 이분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냥 손으로 건네주셨거든요. 심사 과정에서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물어봤는데 증명을 못하니까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모든 지출 증빙을 모아두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뭔가를 사셨으면 영수증을 받으세요. 자녀에게 주셨으면 계좌이체로 하시거나 최소한 받았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두세요. 병원비를 내셨으면 영수증, 경조사비를 내셨으면 부조금 봉투라도 사진 찍어두세요. 작은 거라도 다 모으세요. 주의할 점은 현금 인출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가급적 현금 인출을 줄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역이 남습니다. 영수증 챙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세요. 핵심은 효도금도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보내준 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지침을 보면 소득 인정액 기준에 가까운 분들은 특히 민감합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분들은 작은 금액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72세 박영희님은 명절 용돈 한 번으로 탈락하셨습니다. 이분은 매달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석에 자녀 3명이 각각 10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달 재산 조사가 걸렸고 그 3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금이 끊겼습니다. 큰 돈은 나눠서 받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자녀분들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한 번에 크게 보내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보내달라고요. 한 달에 30만 원씩 받는 게 한 번에 300만 원 받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목돈 주고 싶어도 나눠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주의할 점은 기준선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입금입니다. 여유 있게 기준 아래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슬아슬하게 받고 계시는 분들은 작은 입금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본인이 기준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분들과 이 부분 이야기해 보셨나요? 꼭 상의하세요. 보험을 깨지 않아도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도 해약 환급금은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보험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해약하지 않아도 그 금액이 재산인 겁니다. 66세 오성민님은 잊고 있던 보험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든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도 얼마 안 돼서 그냥 유지하고 계셨는데 해약 환급금이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본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심사에서 그게 다 잡혔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보험 때문에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 환급금을 확인하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지금 들고 계신 보험 다 전화해 보세요. 해약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보험일수록 환급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주의할 점은 기억 못하는 보험입니다. 옛날에 들어놓고 잊은 보험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회사 단체 보험, 자녀 이름으로 든 보험, 배우자 명의 보험, 이런 것도 다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에 전화하면 본인 명의로 된 보험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미루지 마세요.
원금이 아니라 조사 시점 시세로 평가됩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 가격이 아니라 조사하는 날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한국 거래소 시세 평가 기준을 보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조사받으면 불리합니다. 100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1500만 원이 됐으면 1500만 원으로 잡힙니다. 69. 새 김태수님은 주가 상승 시점에 신청해 분리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주식을 800만 원어치 사셨습니다. 한동안 손해를 보다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1200만 원이 됐습니다. 마침 그때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조사 시점에 1200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원금은 8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더 잡힌 겁니다. 그게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시점 조절이 실천 방법입니다.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면 조금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아예 정리하고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차피 당장 쓸 돈 아니면 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 매일 확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청 전에 시세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은 당이 급등입니다. 갑자기 주가가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조사받으면 손해입니다. 가능하면 주가가 안정적이거나 조금 내려간 시점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최근 투자 상황은 어떠신가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신청하세요. 본인도 모르는 계좌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은 통장, 쓰지 않는 계좌, 이런 게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시스템을 보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심사할 때도 이걸로 다 확인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71세 서정호님은 배우자 명의 계좌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분은 부인 명의로 된 적금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20년 전에 부인이 몰래 드러났던 적금인데 부인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부부는 재산이 합산되니까 그것까지 포함돼서 기준을 넘었습니다. 본인들도 모르던 돈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숨은 계좌 조회가 실천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계좌 한 번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도 같이 확인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계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정리하세요.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은 합쳐서 관리하세요. 주의할 점은 부부 재산 합산입니다. 본인 재산만 적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재산까지 합쳐서 평가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둘 다 조사받습니다. 배우자분하고 같이 확인하세요. 혹시 잊은 통장 있으신가요? 지금 확인하세요. 이자는 별도로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 넘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세청 이자소득 신고 자료를 보면 정기예금 만기 시 한꺼번에 이자를 받으면 그 달 소득이 확 늘어납니다. 그게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정기예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위험합니다. 1년 만기로 5천만 원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기 때 이자가 20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달에 조사받으면 그 이자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평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기준을 넘는 겁니다. 분산 수령이 실천 방법입니다. 큰 예금 하나보다 작은 예금 여러 개가 낫습니다. 만기도 다르게 해서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게 하세요. 월 이자 지급식 예금도 있습니다. 한 번에 받지 말고 나눠 받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주의할 점은 만기 시기입니다. 신청하려는 달에 예금 만기가 겹치지 않게 조정하세요. 만기가 다가오면 좀 미루거나 앞당겨서 해지하세요. 이자 조금 손해 보더라도 연금 못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자 받는 방식 점검해 보셨나요? 지금 확인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이 함정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탈락하셨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을 계획적으로 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추가 정보로는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지출만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주거 환경 개선, 의료비 지출 같은 건 정당한 재산 감소로 인정됩니다. 무리한 소비나 증여는 안 되지만 실제로 필요한 지출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가전제품 교체, 집 수리,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 이런 건 다 정당합니다. 미뤄뒀던 치과 치료나 건강검진도 좋습니다. 겨울옷이나 이불 같은 것도 필요하면 사세요. 이런 지출로 통장 잔액을 줄이는 건 문제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한 소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귀금속, 해외여행 같은 건 설명이 어렵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지출이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 건강에 필요한 것 위주로 하세요. 필요한 시점을 앞당기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내년에 할 생각이었던 집 수리를 올해 하세요. 나중에 살 생각이었던 냉장고를 지금 사세요. 신청 3개월 전부터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지출하면 통장 잔액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뤄둔 지출 있으신가요? 리스트 만들어 보세요. 증빙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탈락하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하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증빙이 있으면 재심사에서 유리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진료비, 납입 확인서 이런 거 다 챙겨두세요. 종이 영수증은 사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카드 사용 내역도 출력해 두세요. 현금으로 준 돈이 있으면 받은 사람한테 확인서라도 받아두세요. 작은 거라도 다 모으세요. 주의할 점은 일부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못 챙겨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만이라도 제출하세요. 50% 증빙이 0%보다 훨씬 낫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다시 발급 요청하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 병원이나 가게에 전화해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카드 내역은 카드사에 요청하면 몇 년 전 것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조사 시기를 확인하세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을 보면 지자체마다 조사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정기 조사가 있고 신규 신청 시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시기를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조사가 3월에 있다는 걸 알면 2월까지 통장 정리를 끝내면 됩니다. 주식 시세가 높을 때 조사받으면 불리하니까 시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문의하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올해 재산 조사가 언제쯤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세요. 미리 알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복지 제도는 복잡합니다. 일반인이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의 어니나 지역복지관에서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주의할 점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고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 판단해서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실천 방법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한테 내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세요. 미리 알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셨나요? 지금이라도 상담 예약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상담 사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재신청해서 다시 받으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증빙을 준비하고 시간을 두고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재산 때문에 탈락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면 됩니다. 통장 잔액 문제면 잔액을 줄이고, 보험 문제면 보험을 정리하고, 주식 문제면 주식을 팔면 됩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몇 달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챙기고 재산 정리하고 상담받고 그 다음에 신청하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포기는 진짜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초연금은 돈이 많아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몰라서 탈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통장 잔액만 보고 안심했다가 평균 잔액에 걸리고 자녀 용돈 한 번에 연금이 끊기고 잊고 있던 보험 하나 때문에 탈락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정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함정만 피하면 됩니다. 평균 잔액 관리하고 현금 인출 조심하고 자녀 용돈 나눠받고 보험 환급금 확인하고 주식 시세 체크하고 휴면 계좌 정리하고 이자 분산 수령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65 세 넘었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내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억울함만 남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면 억울하죠. 내 권리인데 몰라서 놓치면 분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매달 안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30만 원 되지만 매년 오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신청 준비 중이신 분도 있고 탈락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준비 중이신 분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도전할 방법을 찾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장과 보험, 계좌를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통장이 몇 개 있는지, 평균 잔액이 얼마인지, 보험 환급금은 얼마인지, 잊은 계좌는 없는지, 이것만 확인해도 반은 갑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초연금 때문에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통장 관리인가요? 자녀 용돈인가요? 보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미 탈락해서 속상하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곧 다른 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 준비하시는 어르신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면 한 분이라도 덜 억울합니다.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 제대로 챙깁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